재물은 운이라는 바람을 타고 오지만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오늘은 며칠 전 소개한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이라는 책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말로 부자가 되는 운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돈을 끌어모으는 행동과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났다면 재물운이 쏟아질 징조입니다. 그럼 운이 자연스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법 보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싫어하는 옷차림. 눈에 편안한 옷차림이 운을 만든다. 타인을 볼 때 얼굴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차림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가 빠르게 인식된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고사가 나온다. 뜻을 풀이해 보면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이다.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높은 경우일수록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운을 쌓아나갈 수 있다. 운을 떠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인기가 좋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말이 조금 어렵긴 해도 그 뜻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딘지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진짜 의미는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없이 여기게 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한편 사치스럽지 않아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타인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운을 쌓는 일이다. 사람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나의 옷차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물론 나의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 타인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 이것이 운을 부르는 옷차림의 근본 개념이다. 금의야행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거리를 거닌다는 뜻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화려하게 입는다 해도 그것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지혜롭게 옷을 입지 못한 것이다. 나 역시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옷을 고를 때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게 노력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옷을 입는다면 좋은 운이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없이 좋아진다. 지금부터는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 첫 번째, 어울리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형적인 금의야행의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개념이 참 어렵기는 하다. 확실한 건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 무조건 나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에 대학 동기 중에서 매일 검은 옷만 입는 친구가 있었다. 동기들은 모두 한 번씩 다른 색 옷을 입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했다. 옷을 어둡게 입어서 그렇지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꾸민다면 정말 훤해 보일 친구였다. 결국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밝은 옷을 입은 것을 보지 못했다.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래도록 카카오톡 친구에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는데 밝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말 놀라웠다. 여자친구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자신을 더욱 빛내주는 옷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좋아하지만 검은색을 입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은 삶에 신선함을 불어넣어준다. 나도 좋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런 옷차림을 한번 찾아보자. 두 번째, 쭈글쭈글한 옷. 누군들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싶을까? 부득이하게 옷은 입어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장 구석에 접혀있던 스웨터를 꺼내 입고 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런 옷을 입고 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나는 그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업무적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챙겨놓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기워 입은 옷. 요즘 시대에 누가 기워서 옷을 입겠느냐마는 옷 모양 자체가 천을 모아서 기워 놓은 듯한 스타일의 옷이 있다. 온전한 모양새를 갖춘 것에서 완전한 운이 모여든다. 집안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풍수 인테리어상 좋지 않다. 당신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났는데 약을 바르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옷 역시 마찬가지다. 기워 입는 형태의 옷을 입을 때는 좋은 운이 다가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 이왕이면 보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아마 기워 입은 옷을 이야기하면 옛날 고승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과 일반인의 삶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자리일 경우 이왕이면 천을 모아놓은 듯한 스타일의 옷은 피하도록 하자.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 앞에서 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옷차림이 잘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떠나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체상이라고 하는 몸의 형태다. 잘생긴 연예인들은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화보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어 보인다. 물론 연예인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법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잘 관리한 몸은 옷을 고를 때 선택지를 넓힌다. 옷이 가득한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살이 쪄서 만족스럽게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 행위다. 날씬해지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와 더불어 당당하게 걸음을 걷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 역시 옷차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옷차림을 넘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향이 나도록 꾸미는 것도 내 주변에 운이 모여들게 하는 행동이다. 집만 향기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몸에서도 그렇다. 물론 향수를 통해서가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 향기를 뿜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속옷도 중요하다. 항상 깨끗한 속옷, 겉옷보다 조금 더 좋은 속옷을 입는 것도 나의 운을 상승시키는 옷차림임을 기억하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몹쓸 행동들. 첫 번째, 무엇이든 거절한다. 거절하는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거절해야 할 땐 거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거절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순수하게 보내는 호의마저 거절하게 된다. 나에게 들어온 좋은 마음, 좋은 운들을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운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거절하더라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거나 좋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의 상황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 아닌 상황상 보류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빠른 고민, 빠른 결정. 하루에도 선택의 순간은 수없이 많다.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나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마다 현명하게 잘 해내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민의 시간도 짧고
결정도 빠르게 내린다. 물론 결정이 빠른 것은 나쁘지 않은 행동이다. 다만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내린 빠른 결정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일 확률이 크다. 고민의 시간은 충분히 가지는 것이 맞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답이 나오면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판단법이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 고민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세 번째, 불만만 가질 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남이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항상 불만만 발견해내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회사 욕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항상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사욕, 회사욕을 늘어놓는다. 물론 상사욕, 회사욕을 하며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정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다. 하루 중 그런 시간만이라도 아껴서 좋은 생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얻어낼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만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토로하는 불평은 나 자신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한다. 네 번째, 부자를 부정한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건물을 사고 파는 기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올라온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기사 쓰지 마라. 삶아 떨어진다. 없는 사람들 약 올리는 거냐? 물론 지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될 필요는 없다. 막연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설령 내가 10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럴 시간에 그 건물을 사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의 길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 운의 원칙 중 하나다. 부자를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자. 다섯 번째, 과거에 연연한다. 누구나 한 번쯤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경험이 있다. 그 빛나는 순간은 평생의 기억으로 사는 내내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그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우리를 찾아온다. 매일같이 라떼를 외치며 살아봤자 나 때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떼를 외칠 시간에 언제든 지금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때 나의 화려했던 과거는 분명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젖어 산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을 보면서 별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생각을 하자. 여섯 번째, 눈앞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수많은 부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절제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다. 나의 운 중에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두 절제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휩싸이는 행동들은 보통 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쉽게만 얻으려 하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유명인이 나는
가질 수 없는 수백억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눈앞에 놓인 명백한 이익도 있겠지만 지금을 참아내고 얻어낼 수 있는 더 큰 미래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재물운이 싫어하는 말버릇. 나쁜 말버릇. 의뢰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각각의 말버릇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나를 가난하게 하는 행동들처럼 나를 가난하게 하는 말버릇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말들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듣는 나조차도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곤 한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개 지금보다 풍족한 삶,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의욕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의욕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나의 습관이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중에서도 말버릇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인지하기가 어렵고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말들만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의 운을 쌓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의 운을 소멸시키는 말. 첫 번째, 우리 같은 서민들. 많은 분들이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고 하면서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얼마 전 한 젊은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0대 후반의 의뢰인이었는데 자신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할인해 줄 수는 없는지 물었다. 보통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0대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좋게 말해 신선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 한번 해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삶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의 삶 전체를 하찮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강남에서 10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비싸다며 서민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100평 집을 자가로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말 그대로 기가 막혔다. 설령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운의 독은 텅텅 비어버리고 만다. 서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다. 부모의 재산 정도가 자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불평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2021년 세계적인 부자이자 전문 투자자인 워런 버핏과의 한 시간이 경매에 나왔다. 그 시간은 무려 250억 원에 낙찰되었다. 누군가는 한 시간에 10,000원도 벌기 힘든데 참으로 사람마다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몸값을 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지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리지 못할 뿐이다. 이 책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와 더불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것. 누구는 서민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뜻하지 않게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의 삶 전체를 비하하지는 말자. 단지 잠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구간 정도로 생각하자. 분명 끝나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자. 멈추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만약 지금의 삶이 힘겹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서민이 아니라 부자다. 지금은 단지 잠시 부자의 삶을 쉬어갈 뿐이다라고. 두 번째, 망할. 사람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수많은 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삶을 저주할 만큼 강력한 것이 있다. 바로 망할이라는 단어다. 즉, 앞으로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가 포함된 단어다. 익살스럽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의미를 곱씹어 보면 실상이 그러하다. 미래 위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뿐 아니라 굳이 계획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모든 순간이 빛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 무섭지 않은가? 특히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나를 일으켜 세우고 존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굳이 앞날을 저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형법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가 자라나서 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처럼 다가올 미래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 나 역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을 통해 미래의 선택지들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재물운을 끌어모으는 식사법. 밥 먹는 순간에도 운이 쌓인다. 일상생활에서 운을 쌓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밥을 먹는 순간이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성한 행위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의미하는 공간이다.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곧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운과 재물운은 함께 따라오게 된다. 보통 식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삶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음식을 먹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음식을 주든 아니면 돈이 들어와 음식을 사 먹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매일 먹는 밥으로도 복을 쌓을 수 있다면 당연히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운이 들어오는 식사법. 첫 번째, 쟁반을 사용하라. 손님이 왔을 때 물 한 잔을 드리더라도 쟁반에 받쳐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꼭 쟁반에 받쳐서 먹는 것이 좋다. 고생한 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다. 혼자 살다 보면, 그리고 집안일을 주로 하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혼자 먹을 때 대강 그릇에 반찬을 비벼서 끼니를 때워버린다. 설거지거리가 나오는 게 귀찮기 때문이다. 남에게 밥을 해주다 보면 혼자 먹을 때만이라도 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맞긴 맞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고생한 나를 내가 대접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그리고 쟁반에 받쳐서 귀한 밥을 대접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둘러싼 기운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짓을 하지 말라. 혼자서 밥을 먹다 보면 보통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본다. 나 역시 예전에는 무언가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 재밌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 보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어느새 밥그릇은 비워지게 된다. 그렇게 먹는 밥은 기계에 연료를 집어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혼자 있더라도 가만히 내가 먹는 밥의 맛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밥을 먹어보라.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혼자서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정말 맛있게 밥을 먹는다. 이 드라마에서 재밌는 점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치 음식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음식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먹는다는 것이다. 밖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천천히 음식을 보면서 먹으면 먹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진다. 여러 가지 명상법 중에서 음식 명상이 있다. 음식을 씹고 넘기는 행위를 가만히 뜯어보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운도 쌓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세 번째, 밥그릇과 수저를 뒤집지 말자. 구혼을 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숟가락만 들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다. 밥그릇과 수저는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처럼 숟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용어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내가 쓰는 수저와 밥그릇은 나의 식복과 재물운과 같다. 좋은 차, 좋은 집, 명품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좋은 밥그릇과 수저다. 그러니 더 잘 살 수 있는 운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식기류를 선물하라.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정해진 수저를 쓰는 것이 각자의 운에 맞는다. 그와 더불어 복을 담는 그릇과 수저를 뒤집는다는 것은 내 복을 엎어버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미신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